안녕하십니까.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곡을 학당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와닿는 한마디를 듣겠습니다. 어느 노인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두 할머니가 노인정에 놀러 갔습니다. 약국 할매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어제 최고고 벤츠 세단을 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자 김씨 할머니가 아유 저 할망구 별것도 아닌 걸 맨날 자랑질이여. 허다 안 되니까 이젠 배추 세단 산 거 가지고 자랑질을 하고 자빠졌네. 배추 세단 산 거를. 그러자 약국 할머니는 암만 좋은 게 자랑하지 그 벤츠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그러자 김씨 할매가 아이고 그까지 그 배추가 좋아봤자 그게 배추지 뭐. 배추에 금태라도 싸둘렀나? 배추 세단 논쟁을 듣고 있던 제일 나이 많은 왕 할매가 시끄러워 화를 내면서 아이고 시끄러. 이 할마시들이 그냥 아까부터 왜 반츠 세 장을 가지고 난리들이야. 그냥 쳐입어. 예, 우리도 이렇게 자신에게 들리는 대로 자신의 고정관념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외간 성 베네딕토 수도원 원장 박재찬 신부님이 유학 중 캐나다 신자들에게 한 말씀 중에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1부 비와 비석의 종류에 대해서고 2부는 성시벌 관향 유래에서 성산, 성주배시 정절공파와 미연공파 문증에 대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먼저 1부 비와 비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는 돌기둥 비자를 씁니다. 비의 유래와 발달 과정은 비란 어떤 사적을 후세에 오래도록 전하기 위해 나무, 돌, 쇠붙이 위에 글을 새겨놓은 것을 말합니다. 비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주요한 것을 갖추려 보면 첫째, 옛날 장의에서 세우던 풍비가 그 유래라는 설이 있습니다. 풍비란 큰 나무를 석비 모양으로 깎아 시신을 묻을 땅 아래 위에 세우고 그 끝에 뚫은 구멍에 밧줄을 끼워서 관에 연결하여 서서히 하관하는 장구였습니다. 이 풍비가 장내 뒤까지 남게 되자 거기에 망인의 공덕을 기록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영비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입니다. 일영비란 고대의 궁실들에 세운 돌기둥인데 그해 그림자를 보고 시각을 아는 일종의 해시계였습니다. 나중에 여기에다 글자를 기록함으로 비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봉선의식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입니다. 봉선이란 역성혁명으로 나라를 세운 제왕이 하늘과 땅 위 여러 신에게 공의를 아뢰는 의식을 말합니다. 봉선은 다시 봉과 선으로 구별되는데 봉은 높은 산에 올라가 천신에게 제사하는 의식이고 선은 작은 산에 올라가 산천신에게 제사하는 의식입니다. 봉선이 비의 유래가 되었다는 것은 봉의 경우로서 산상에 글자를 새긴 돌을 세움으로써 산의 높이를 더하여 준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은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제천의 제단으로서 제주도의 삼성혈은 땅에 제사한 터로 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시신을 매장한 곳에 표시물로 세운 비갈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입니다. 여러 설을 종합해보면 비의 기원이 장의 또는 제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럼 비의 종류와 형태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종류에서는 재질에 따라서 목비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비로서 우리나라에는 현존하는 목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석비는 돌로 만든 비인데 우리나라 비의 전부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철비가 있습니다. 쇠로 만든 비로 우리나라에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비문 내용에 따라서 묘비가 있습니다. 무덤 앞에 세우는 비로 죽은 사람의 이름, 가게, 행적을 돌에 새겨
묘역에 세운 것인데 묘비에 쓰인 성문은 비, 갈, 표, 지 등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탑비가 있습니다. 묘비에서 불성의 것이라 탑비라 합니다. 그리고 능묘비가 있습니다. 제왕의 것을 말하고 묘갈, 신도비와 같이 묘소 입구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비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후 관직으로 2품 이상의 뚜렷한 공업과 학문이 뛰어난 후세의 사표가 될 때에는 군왕보다도 위대할 수 있는 일이라 하여 신도비를 세워 기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공신, 석유, 유교의 큰 선비 등의 신도비를 왕명으로 세우게 한 적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생전의 공적을 기록하여 묘 앞에 세운 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적비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업에 관련된 사실이나 자치를 기록한 비로소 흔히 기적비와도 혼용되는 것으로 범위는 광범위합니다. 개창비, 창건비, 중창비, 중수비, 중흥비 등이 이게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유호비가 있습니다. 선현들의 자치가 있는 곳을 후세에 알리거나 이를 계기로 그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비입니다. 유호란 남긴 자치, 예터의 뜻으로 여기에서는 선현이 태어났거나 살았거나 임시 머물렀던 곳 또는 순절하거나 적거하였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공비가 있습니다. 충신과 열사의 공덕을 기념하는 비입니다. 그리고 송덕비가 있습니다. 궁실이나 관사에 그곳과 관련이 있는 인물의 공덕을 칭송하는 비로서 덕정비라고도 합니다. 관아 입구나 도로변에 세워진 이런 비는 흔히 불망비, 선정비, 시예비, 추모비 등의 이름을 갖습니다. 그리고 효자비가 있습니다. 국가의 교화 정책과 관련이 있고 효행이 극진한 사람의 행적을 기록하여 세운 비로서 연료비, 열부비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한 비로는 개인의 일대기, 역사적 사건, 법령이나 포고문을 새긴 것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지사항을 새긴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비문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마비나 제석, 석표도 비문이 없으므로 비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돌에다 개인의 시가나 산문을 새긴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기념비라 할 수 있겠으나 비문의 통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따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는 석비의 형태를 보면 비석을 받치는 대좌, 비문을 새기는 비신, 비신을 덮는 개석, 관석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좌는 비신의 받침으로 거북 모양을 조각한 귀부와 네모로 깎은 방부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위에 직사각형의 홈을 파서 비신을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대자로 기부를 많이 쓰이게 된 것은 거북이 수명 장수를 상징하는 신령한 동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비문을 후세에 영구히 전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상징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방부는 네모의 대석에 아무 수식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만 어떤 비에서는 돌려가며 꽃잎을 새기거나 2, 3단의 농대 위에 올려놓기도 하였습니다. 비신은 대개 긴 직육면체로 깎아 세우는데 앞면을 비양, 뒷면을 비음이라 하며 비문은 주로 비의 음양면에 새깁니다. 개석은 형태에 따라 이수가 첨석이라 불립니다. 이수란 이무기를 새긴 개석입니다. 이무기는 용의 형상과 같은 상상의 동물이지만 용은 뿔이 있는데 이무기는 뿔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비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비의 발생이 장위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장래의 변천에 따라 비의 양식이나 내용도 변해간 것은 당연한 추세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무덤의 위치나 표시하던 정도이던 것이 점차 죽은 사람을 추모하고 생전의 공적을 찬양하는 성격으로 바뀌다가 조선시대 와서는 사회적 신분을 과시하는 징표로 변질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지배층인 양반들은
자녀들은 자신의 신분적 우월감을 항상 의식하고 조상의 사적을 비에 새김으로써 가문의 빛남을 자랑하기 위해 많은 재물을 써서 당대의 유명한 문장가에게 청하여 비문을 짓고 이름난 서예가의 글씨를 받아서 화려한 비를 세웠습니다. 비문의 내용도 형식에 치우쳐 죽은 사람의 공적을 과장 칭송하기 위해 과분할 정도로 아름다운 글로서 나타내고 가계의 혁혁한 부분을 열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분과시나 문중의 우월 표시라는 부정적 측면을 보고 한국의 비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충, 효, 열 등 유교적 덕행을 실천한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함으로써 후인의 귀감을 삼으려는 것이 비를 세운 본래의 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직선생 시비가 있습니다. 이직선생의 자는 우정이고 호는 형제이고 경원공 인민의 아들입니다. 고려 공민왕 11년인 1362년에 성주에서 태어났고요.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자질과 문장이 뛰어나 보는 사람마다 국가의 큰 그릇이 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1377년 문과에 급제하고 1392년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개국하는 데 공헌하여 개국공신 3등이 되고 성상군에 봉해졌습니다. 그 뒤 여러 벼슬을 거쳐 예문관 대제학이 되어 판사 평사부 국가재정을 맡아보는 기구를 겸임하여 왕명으로 주자소를 설치하여 구리 활자인 계미사를 만든 분입니다. 1405년 6조의 편제가 정해지자 처음으로 2조 판서가 된 분입니다. 그리고 태종 12년인 1412년에는 성산부원군에 봉해지고 1414년에 우의정이 되고 세종 6년인 1424년에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관직을 물러난 후에는 시를 짓고 자손을 가르치며 전원 생활을 즐기다가 세종 13년인 1431년 향년 70살로 별세했습니다. 살아생전 사람을 볼 때 신중하게 살피라는 뜻으로 지은 시조를 수르면 100운명 가야산 국립공원 주차장 입구에 선생의 뜻을 기려 시비를 세웠습니다. 시조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까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은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겉이고 속검은 너뿐인가 하노라. 성주 군내에서는 백운리에 선생의 시비가 유일하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마비가 있습니다. 정묘제랑 때 명나라 장수였던 모 국기가 관우를 주양하여 세운 관악묘 자리인 현재의 관운사뜰에 있습니다. 이 비는 직급이나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말에서 내려야 한다는 표석으로 대소인 개하마라 언각되어 있습니다. 태종 13년인 1413년부터 종묘, 관문, 문묘, 성현 및 고관 명사들의 연고지에 세워 경의를 표하는 데 유일한 이 표석을 성주 업성의 하나인 남대문 밖의 것으로 여겨집니다. 비의 중단 부분이 파손되고 시멘트로 좌중앙의 일부를 보수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마석이 있습니다. 하마비는 많이 현존하고 있으나 상하마비는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을 타고 내릴 때 디딤돌로 사용한 이 돌은 마국간 앞에 있는 직6명체의 돌입니다. 성주 지방에는 오락면 대산리 한계마을 교리댁에 있습니다. 이 상하마석에는 운서 영월대라는 글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말은 외출했다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와 말에서 내리라 할 때 동쪽 하늘에 가려진 구름은 서쪽으로 물러가고 밝은 달빛이 환하게 비추어 어둠을 밝혀주는 운치 어린 마음에서 상하마석에 글을 새겼을 것입니다. 또 서쪽에 구름이 끼었으니 비가 그치고 달이 밝으면 떠나라는 찾아온 벗을 붙잡으려는 선비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척화비가 있습니다. 성주 여자 종합 고등학교 교정에 있는 이 비는
대원군이 고종 3년인 1866년의 병인 양요와 고종 8년에 1871년에 신미 양요에 승리한 후에 서양 오랑캐를 배척하고 쇄국주의를 고창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같은 규모로 세운 것 중의 하나입니다. 척하비는 건립한 지 11년째 되는 고종 19년인 1882년 7월 이모군란 뒤 대원군이 청에 불모가 되고 우리나라가 타국과 수교하면서 철거되었습니다. 이 비어의 경우 성주어업 종로 거리에 있던 것을 발견하여 현 위치로 옮긴 것입니다. 화강암의 석재로 높이 약 1m, 넓이는 약 45cm, 두께는 약 13cm로 비문에는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여 싸우지 않은 적 화친할 수밖에 없고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곧 매국이다. 우리의 자손 만대의 경계로 삼는다. 병인년에 짓고 신민년에 세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예,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남진의 그대여 변치마오가 되겠습니다. 그대여 변치마오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 누가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수많은 세월이 흐른다 해도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테야.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 누가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수많은 세월이 흐른다 해도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테야. 살아갈 테야. 살아갈 테야. 예,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계속해서 쌍충 사직비에 대했습니다. 국난에 순국한 제말장군의 쌍충비가 되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성주 목사로 있다가 왜군을 맞아 싸우다가 전사한 제말과 조카 제홍록의 순국 충절을 이룩한 제말 제홍록 숙질 쌍충비가 전사한 지 200년이 지난 정조 16년인 1792년 명령으로 객관 앞쪽에 세워졌던 것을 1942년 지금의 서문고개로 옮겨 세웠습니다. 영조 13년인 1737년 정월 17일 밤 찰방 행은 정석유가 지이현에 올라가 거닐다가 잠들었는데 꿈에 간복 입은 거인이 나타나서 현몽하기를 나는 성주 목사로 있던 제말이요
본래 고성 사람인데 임진왜란 때 경상도 일대에는 수령 방백들이 치열한 싸움에 전사하고 혹은 직책을 버리고 도망하여 왜군들은 무인지경같이 쳐 올라올 때 나는 분연히 일어나 의병을 일으켜 의병대장으로서 곽재우 장군과 합심하여 웅천, 김해, 정암 등지로 전전하며 왜적을 무찌르고 성주에 이르러 치안을 확보하고 있던 중 성주 목사가 되어 죽은 사람이요. 그 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내 이름이 없어지고 사기에도 빠지게 되었으니 이 어찌 탄식할 노릇이 아니겠소. 후일 통지사가 된 정기룡도 다 나의 마카에 있었던 사람이요 하면서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저 산은 구름 따라 한없이 뻗어가고 아늑한 하늘가에 달도 외로운데 적막한 성상관에 의지할 곳 없는 이내 혼백.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내 무덤이 7원 땅에 있는데 자손이 없어 돌봐주는 사람이 없고 잡초 속에서 허물어져 가고 있어 하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행은은 간밤의 일을 성주 목사 홍응몽에게 말하여 정관 명부를 찾아보니 제 말의 이름이 있으나 그 거처가 적혀 있지 않고 또 임진왜란 당시 전공 사실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곧 이 사실을 경상감사 정익하 정철의 6대손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정감사는 재조사를 해본 결과 그 사실이 정확함을 알고 바로 잡고자 하였으나 이동하게 되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떠날 때 다만 칠원 군수에게 공문을 보내어 제말의 무덤을 개축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때 칠원 군수의 사직이 낮잠을 잤는데 비몽사몽간에 관복을 입은 이가 나타나서 나의 무덤이 어느 산속에 어떤 좌향으로 있으니 잘 알아서 하시오 하기에 놀라서 꿈을 깨었습니다. 군수는 이상히 여기고 있던 중 그날 저녁 감령에서 감사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군수는 꿈과 관련 있음을 깨닫고 무덤을 찾아보니 몇백 년 동안 방치한 탓으로 무덤의 형상은 남아있으나 잡초만 우거져 있는 것을 잘 수축하여 제사를 올려 혼백을 위로하고 묘지기를 두어 춘추로 제사를 지니게 하였습니다. 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제말 장군의 키는 8자에 몸무게는 400건, 240kg이나 되는 거인으로 하루에 수백 리를 달리며 싸웠기 때문에 비장군이라 했습니다. 그 눈과 수염의 위세가 당당하여 왜군들이 감히 덤비는 자가 없어 무적 행군으로 이름이 높았으나 왜군의 총알에 맞아 성주 싸움에서 전사하였다고 합니다. 조카 제홍록의 자는 경행이고 본가는 질원입니다. 참판 제호의 아들로 명종 13년인 1558년에 태어나 선조 14년인 1581년 묵가에 급제하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숙부의 말을 따라 의거, 웅천, 김해, 정암 등지에서 왜군과 싸워 명성이 이수신에게 알려져 그 막하가 되었습니다. 1597년 6월 금음 정류재란 때 왜군에게 포위된 진주성을 구원하기 위해 출전하다가 도중에 왜군을 만나 전사했습니다. 제홍록이 전사한 지 8일 만에 진주성도 함락되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하여 홀로 된 어머니를 싸움터까지 업고 다니며 어머니를 산속에 숨겨두고 왜적과 싸웠다고 합니다. 제홍록이 전사한 지 40여일 후에 왜적이 물러가고 그 동생 제홍정이 산중에 있다가 형의 시체를 찾아 싸움터에 나섰습니다. 여름철 더운 날씨에 산 같은 시체 더미는 썩어서 그 형상을 알 수 없는데 시체 더미 속에서 그 형이 가지고 다니는 칼집이 옆으로 튀어나와 찾아보니 형 제홍록의 시체가 거기에 있어 얼굴이 상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전쟁통에 드러나지 않아 그 전공도 표창되지 않고 있다가 200년이 지난 뒤 임진왜란에 대한 여러
기록을 다시 조사하여 정조 16년인 1792년 나라에서 제말 장군은 병조 판서의 벼슬을 내리고 충장이란 시호를 내렸습니다. 조카 제홍록은 병조 참판을 정직하고 선무 2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순조 12년인 1812년 제말 목사는 다시 충이라 계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주와 진주의 비를 세워 그 전공을 기리게 되었으니 그 쌍충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라와 결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군의 공을 길이 후손에게 일깨워주는 것으로 제말 장군은 또 오락면의 옥천 충절사에 이사룡 선생과 함께 제왕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창집 수명 유허비가 있습니다.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김창집 수명 유허비는 신임 사화로 노론 사대신이 귀양가게 되었습니다. 김창집은 처음 거제도로 위리안치되었다가 경종 2년인 1722년 성주로 입이되어 그해 사약을 받아 죽었습니다. 영조 1년인 1725년에 노론 4대신이 복작되고 고종 1년인 1870년 그 수명 유허비를 동문 밖에 세웠다가 대구 통로를 확장 보수할 때 1911년인 남문박 현재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6.25 때 비각은 소실되고 비만 남아있는 것을 선앙당으로 옮겨 세웠습니다. 현재 청사도서관과 북문 사이의 동향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산기공비가 있습니다. 영조 4년인 1728년 이 인자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의 도당 정희랑 조성좌 등이 이웃 고을인 합천 안음에서 일어나 고을을 점령하고 시끄러웠습니다. 당시 성주 목사 이보역이 성주, 지대, 거창, 고령 등의 군사를 이끌고 합천 안음의 반란을 소탕함으로써 공을 기려 그 싸움에 참가한 군사들의 군功을 기록한 비로 정조 8년인 1784년 동문 앞에 세웠습니다. 6.25 후 성주읍 예산리 탑거리 충원탑이 있는 외관 통로 길가로 옮겨졌고요. 그리고 성주를 안보한 벽진 장군 이총원의 당각이 있습니다. 벽진면 해평동에 우람한 비각이 있으니 벽진 이시의 시조 벽진 장군 이총원의 당각입니다. 이 비는 영조 46년인 1770년 장군의 후손들이 세웠는데 1966년 후손들이 다시 지금의 규모로 준건했습니다. 그 앞 잔디밭에 벽진 장군이 말을 먹였다는 돌로 된 말 구유가 있고 토끼 모양으로 생긴 사람 머리 크기의 돌에 토옥이라 새겨져 있습니다. 200평이 넘는 널찍한 단소는 정갈하게 다듬어져 있고요. 이총원 장군은 신라 허난왕 2년인 858년 성주에서 태어나 벽진군을 다스릴 때 정치가 문란한 신라 만렵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도둑대가 들끓어 양민을 습격하고 재물을 빼앗아가 날로 나라는 기울어가고 백성들은 살 곳을 찾아 갈팡질팡 갈 바를 몰라 할 때 장군은 성을 다시 쌓고 군사를 모아 벽진 지방을 굳게 지켜니 도둑들도 감히 벽진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고 백성들도 장군의 덕을 흠모하며 안심하고 생업을 즐겼습니다. 그때 철원에서 나라를 일으킨 고려 태조 왕건이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함께 어우러진 나라를 바로잡아 백성을 편안하게 제도하자는 친서를 전해왔습니다. 이에 장군은 18살 된 아들 이영에게 군사를 주어서 왕건을 도와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공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왕건은 이총원을 벽진 장군으로 삼고 신하가 아닌 건국의 동지로 대우했습니다. 벽진 일대에 시급을 내리고 군량 2200석과 소금 1700녀석을 내린 후 검석에 표시를 내려 후대의 왕이 태조가 내린 장군의 대우를 바꾸지 못하게 했습니다. 장군은 벼슬이 삼중대광 개국 원훈으로 향년 81세인 고려 태조 21년 938년에 별세했습니다. 무덤은 벽진면 마적산에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실전되고 후손들이 장군의 단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함께 사라진 성주사고 실록각입니다. 세종대왕은 역사 서적의 보존을 위해 처음 세종 13년인 1443년 충주에 사고를 두었다가 다시 더 인쇄하여 세종 27년인 1445년 전국에 4개를 두었습니다. 서울의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4곳입니다. 역대 실록을 보관하였으니 성주사고는 일명 실록각이라 하여 조정에서 포세관을 보내 포세되어 있는 사슬을 점검하고 바람을 쐬고 볕에 바르며 책 관리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성주실록각의 포세관은 중종 14년인 1518년 대의 한림 최세영, 명종 13년인 1558년에는 한림 고경진, 명종 16년인 1561년에서는 한림 박휘림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종 38년인 1538년 때 실화로 성주 사고가 전소되었다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선조 25년인 1592년 임진왜란의 전주 사고를 제외한 서울, 충주, 성주 사고가 모두 전소되어 왜란이 끝나자 선조 39년인 1606년 남아있는 전주 사복원을 5부씩 인쇄하여 서울의 춘추 주관, 강화도 만이산, 영변의 묘양산, 봉화 태백산, 강릉 오대산으로 사고를 옮겼습니다. 이때 재간된 성주 사고는 태백산 각화사로 옮겨 보관하였습니다. 뒤에 만이산 사고는 정족산으로, 묘양산 사고는 무주의 적상산으로 옮겼습니다. 서울의 춘추관 사고는 인조 때 이괄의 난에, 그리고 적산산의 것은 6.25 때 타버리고 오대산 것은 일제 때 일본 동경대학으로 옮겼다가 1923년 전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정족산 사고와 태백산 각화사 사고는 서울대학교로 옮겨 보관되고 있습니다. 성주 사고가 있었던 곳은 지금도 성주 읍내의 사골, 즉 사고동, 성주초등학교 북서쪽 마을에 있어 이곳에 사고가 있었음을 전해줍니다. 전란으로 지금은 초석 하나도 남은 것이 없으나 마을 이름만 들어도 그 옛날의 전통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2020년 서울 성주 북문과 일부 성벽을 복원할 때 성주 역사테마공원이 조성되면서 성주 10경 중 제8경으로 지정된 공원 안에 실록각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양지 요도와 배리가 있습니다. 현 성주읍 경산 8동과 6동 사이에 연못이 있었는데 이 연못에는 해마다 연꽃이 만발하고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 동네 아이들이 얼음 지치기에 바빴습니다. 연못 부근 마을을 큰별이라 불러왔습니다. 큰별의 유래는 남정, 현재 성주 여중자리 아래에 조선 개국공신 배경념이 거주하며 부근에 나무를 심고 관계시설을 하여 민생복리를 도모함으로 백성들이 덕망을 잊지 않기 위해 그의 성을 따서 배내 또는 벨이라 하니 그것을 오늘에는 큰별이 경산 6동과 작은 별이인 경산 5동이라 합니다. 큰별이에 큰 못이 있고 못 가운데는 요도라는 작은 섬이 있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섬 때문에 조선 초엽부터 이곳 성주에 기왕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양에서 두 사람의 충신이 모함을 잇고 그 요도에 유배되어 살고 있던 중 한양에서 사약이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죽음을 약사발을 앞에 놓고 한마는 세상을 하직하기에 앞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친구 중 한 사람이 성질이 급해서 약사발을 먼저 들고 마셨습니다. 맹독을 마신 사람은 이내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남은 한 사람이 막 약사발을 들고 마시려 할 때 서울에서 특사가 말을 타고 급히 들어닥쳤습니다. 죄가 풀린 것이었습니다. 자기 죄가 풀린 것을 안 그 사람은 들고 있던 약사발을 힘껏 연못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약이 얼마나 독했던지 연못의 물이 덜끓고 색이 변해버렸습니다. 그 선비는 곧 한양으로 되돌아가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후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는 몰라도 큰 빌이 연못의 물로 눈을 씻으면 눈병이 낫는다고 하여 먼 곳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눈병이 나면 여기까지 와서 눈을 씻었으나 지금은 연못을 메워 버스 정류소가 들어섰습니다. 옛 요도의 터 위에는 경로당이 있고 몇 그루의 잡목이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주 FM 손정자의 별골학당을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남진의 둥지가 되겠습니다.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너 빈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여기 둥지를 틀어.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네, 노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주 군내 성시별 관양 유래 중 오늘은 성산 성주 배시의 정절공파 문정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양 유래는 모든 배시는 왕건을 고려 태조로 추대하여 고려 개국 1등 원운에 서운된 무열공 배현경을 중시도로 하고 있습니다.
무열공 배현경은 본관이 경주로 그 후 자손이 번성해짐에 따라 분파된 분성으로 성산, 성주, 달성, 흥해 등으로 본관이 나뉘어집니다. 성산, 성주, 배시는 고려 때 삼중대강 벽상공신에 오른 배위준을 제1세조로 받들고 있습니다. 삼중대강 벽상공신 배위준의 현손인 흥안부원군 배인경은 고려 말기에 춘추 미른사를 지낸 배문적과 삼안 벽상공신에 봉해진 배무적 형제를 두어 성산 배시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세거 분포를 보면 흥안부원군 배무적은 장남으로 고려말 판추밀원사를 지낸 배문적입니다. 그리고 차남으로는 삼안벽상공신 배무적 형제를 두었습니다. 이들 형제가 크게 현달하여 성산 배시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고 후손들이 성주에 세거하고 있습니다. 용암공 배무적은 흥안부원군 배인경의 차남으로 판중추원사를 지내고 삼중공신에 책록되었습니다. 배무적의 6세손인 배경념을 정절공파는 성주 견동에 집성하여 세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배신질은 남주 거사 용암공 배무적의 장남으로 제신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배각이 있습니다. 자가 자경으로 배신질의 외아들로 제신을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배경신이 있습니다. 중림처사 배각의 외아들로 음보로 제신을 지냈고 성주 시래동에서 세거하였습니다. 그리고 배현보가 있습니다. 괴당 배경신의 외아들로 고려 충숙 왕조의 봉열대부 위위시 소윤을 지냈고 목원집 동사를 편찬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공의 행적이 경산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념이 있습니다. 1325년에서 1392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호는 피람이고 배현보의 차남으로 성주 관아리에서 출생하여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목사, 부윤, 경상도 도순무사로 양배경과 우인열 등과 같이 하동 진주에 쳐들어온 왜구를 반성현에서 대파했고 1378년 삼도 원수로 경산부 사건역에서 왜적을 격파했습니다. 우왕 14년인 1388년 조전 원수로 위화도에서 이성계와 회군을 결행하여 구세력을 추방했습니다. 양광도 찰리사를 역임하고 공민왕 1년인 1390년 종군 총재 판삼사를 거쳐 수문화시중에 올랐습니다. 1392년 우시중 조중과 협력하여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개국 1등 공신이 되고 대강보궁 숙록대부 겸 경련사 영의정에 1,005 시급과 성산백에 봉해졌습니다. 그 후 치사하고 성주 관아리로 돌아와 목책 정천하고 개간 전토하여 주민의 영토에 혜택을 주어 지금도 배천배야 배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호는 정절이고 성주 견동에 정절사 영모제 신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강이 있습니다. 호는 봉암이고 배치정의 아들로 세조 때 문과에 급제하였습니다. 성주 시래동에 이거하여 조여촌에 세거하여 봉호원에서 공의호가 유래되었습니다. 하만 군수를 2번이나 지내면서 정사를 청백하게 처리하여 거사비가 세워지고 통정대부가 되었습니다. 1480년 흉년이 들어 다시 하만 군수로 부임하여 창고를 헐어 백성을 구제해 가선대부 돌령부 동지사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배계복이 있습니다. 1521년에서 1592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자가 장선 배규정의 외아들로 묵가에 급제하여
훌령원 첨정이 되고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외적을 맞아 고군분투하다가 순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배경동이 있습니다. 정절공의 8세 손이고 배국신의 장남으로 효성이 지극했습니다. 정가선대부 예조참판이고 정년무는 북망산 관아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덕세가 있습니다. 1605년에서 1665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황명처사 정절공의 10세 손이고 현령참봉 배환의 외아들입니다. 17살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병자호란시에 임전하였습니다. 1665년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오도위 도총부 부총관, 1871년에는 동몽교관에 정직되었고 1872년 정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덕길이 있습니다. 자가 유실로 개가 기계와 도량이 웅장하고 기략이 뛰어났습니다. 묵가에 급제하여 훌령원 첨정을 지내고 가의대부 훈련원 중군에서 많은 전공을 세우고 순절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성산 성주배시 미연공파 문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양유래는 모든 배시의 시조는 신라 육부촌장 중 금상가리 촌장 문양공 지타로 박역거세를 신라 왕으로 옹립한 신라개국 1등 공신입니다. 성을 배시로 사성받음으로 덕성시조로 합니다. 그러나 문양공 지타 이후 고정할 자료가 실전되어 그의 후손으로 왕건을 고려 태조로 추대하여 고려개국 1등 원운에 서운된 무열공 배현경을 모든 배시의 중시조로 하고 있습니다. 본가는 경주고 무열공의 후손으로 그 후 자손이 번성해짐에 분파되어 분성, 성산, 달성, 홍해 등으로 본관이 나뉘었습니다. 성산 배시는 고려 때 삼중대강 백상공신에 오른 배위준을 1세조로 받들고 있습니다. 배위준의 현손인 배인경은 고려 원종 때 한림학사를 그리고 충렬왕 때 보문각 직학사를 그리고 충선왕 때는 추미론사에 올랐습니다. 충수광 즉위 후에 치사하고 귀양하게 되자 흥암부원군에 봉해진 연유로 성산을 관양으로 삼아 계대 성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거 분포로는 흥암부원군 배인경은 장남의 고려말 판춘추 미련사를 지낸 배문적, 차남으로는 삼암백상공신에 봉해진 배문적 형제가 크게 현달하여 성산 배시의 양대 산목을 이루었고 후손이 세거하고 있습니다. 배무적의 6세손인 배극명의 미연공파는 성주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 소개가 되겠습니다. 배극명은 호는 미연이고 삼중대간 벽상공신인 1세조 배위준의 11세손이고 배희보의 장남입니다. 고려 공민왕 때 묵가에 올라 도총재에 이르렀고 조선 조정에 등용하려 했지만 충신 불사 2군 군신대의 절개로 3패 불영하며 채미가를 지어 신례동에 응거했습니다. 공의 충절을 태조가 감탄하여 여지껏 그 충절을 비교할 만한 이가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강이 있습니다. 미연 배극명의 아들로 가의 대부 예문관 직제학을 지낸 분입니다. 그리고 배윤장이 있습니다. 1577년에서 1637년까지 현존하신 분으로 자는 윤문이고 배현복의 아들입니다. 학문에 깊이 심취하여 9번이나 향시에 합격하여 동방의 문장이라 일컬어졌으며 세인의 칭송을 받았고 풍계가 통덕낭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이진이 있습니다. 1630년에서 1674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자는 대실로 통덕낭 배윤장의 아들입니다. 현종 6년인 1665년 묵가에 급제하여 수문장을 지냈습니다. 묘는 초전 뒤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정곤이 있습니다. 호는 소원이고 회당 장서경 문화에서 수학하고 종적과 신어 문우에 수의하고 존도 수덕의 잠심역학에 잠심하여 성리지설 하였습니다. 고종 때 경기전 참봉, 사범과 훈도, 말년에는
연계당 도청으로 찬송하였고 유고 두 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문범이 있습니다. 1551년에서 1645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호는 겸화, 선조 때 묵가에 급제하여서 전력 부위로 수문장이 되어 도병을 이끌고 도원수를 따라 수차 전공을 세운 분입니다. 병조 참판 오도의 도총부 부총관에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무범이 있습니다. 1560년에서 1621년까지 생존하신 분이고 호는 관당입니다. 임진왜란 때 성주 거부장 사복시정의 벼슬을 제수받아 전공을 세워 1급 공신이 되고 별세하자 도원수 권율이 제문을 지었습니다. 성주 학산리에 신도비가 있고 성주읍 이름 및 달성군 농공변의 후손이 세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현복이 있습니다. 1552년에서 1592년까지 생존하신 분으로 호는 백헌입니다. 서암공 배덕문 문화에서 수학하고 문과에 급제하였고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적군과 분전하다 순절하였습니다. 공의 딸이 19살 나이에 적군에 사로잡혀 가던 중 신례동 우물가를 지나다가 물을 마신다는 핑계로 손가락 선열로 이름을 남기고 우물에 투신해 자결했습니다. 난이 끝나고 우물을 파보니 시신이 생전과 같았다 합니다. 수령이 장사를 지내고 우물을 배시정이라 하였습니다. 사림에서 분열을 축렬로 추앙하며 조정에 상달하여 가선대부 예조참판 겸 의금부사로 정직되었습니다. 성주읍 예산리에 유업이가 있습니다. 그 성주읍 소재지 일대 후손이 세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무화가 있습니다. 1644년에서 1686년까지 생존하신 분입니다. 호는 묵당이고 배이현의 차남이고 숙종 5년인 1697년 문과에 급제하여 성균관 직강, 성정원 지평에 이어 성안도 찰방 재직시 선정으로 거사비가 있습니다. 정선 현감으로 재직할 때 일심봉공하고 정가혼 40조를 지었습니다. 격치, 성정,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8조목을 통해 성리잠 20여 편을 작성하고 유고 2권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 학당을 들으셨습니다. 예,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김희재의 별 그대입니다. 빛 하나 없던 밤 별 하나 내게로 온 거죠. 세상 어느 별들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죠. 비에 젖어 울먹이던 날 사나운 바람도 불던 날 따뜻하게 내 이름을 불러준 별과 밤을 지새웁니다. 세상에 수많은 별들 가운데 나만을 밝혀준 그대라는 별.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가도 내가 함께할게요.
별은 아직 거기 있네요. 우리 함께 오른 그 언덕길이 내겐 너무 좋았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별들 가운데 나만을 밝혀준 그대라는 별.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가도 내가 함께 할게요. 얼마나 그대를 기다렸는지 그토록 꿈꾸던 밤이 왔네요. 평생을 반짝이게 해줄게요. 내가 지켜줄게요. 그대라는 나의 별. 사랑이 나를 울리기 전에 눈물이 나를 가두기 전에 떠나야 해, 잊어야 해, 여기서 돌아서야 해. 아직도 못다한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대로 지워야 하나. 미련 같은 거 이제 내 사치인 거야. 당신이 날 못 버리다니 내가 먼저 떠날 수밖에. 아직도